조선의 26대 왕인 고종 시대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1950년에 6.25 전쟁을 겪는 시기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사로 올수록 기록이 좀 많아져서 기록이 많아지다 보면 자료도 이제 많아지고요. 사진도 생기고 하면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 역사 공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떠한 사건들이 이유와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과 또 조심해야 될 점을 골고루 배우는 이런 역사 학습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고종이라는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세도 정치가 좀 이렇게 심해지면서 조선 사회가 좀 균형이 깨지고 어려워지는 상황도 생겼었다고 복습을 이제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순조라는 이제 왕도 언급을 했었잖아요. 정조의 아들이었는데, 순조가 11살의 나이로 어린 나이로 즉위를 했지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얘기했던 내용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순조왕은요 11세의 나이로 즉위를 했지만 왕위에는 좀 오래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어린 나이에 즉위하고 또 신하들의 좀 권력이 순조 때부터 정조 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순조 때부터 뭔가 왕권이 좀 갑자기 약해지는, 어린 나이에 왕이 이제 즉위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기에 좀 신하들의 권력이 강해지면서 순조 때도 왕위에 오래 계시긴 하셨지만 세도 정치가 이루어져서 양반들이 이제 안동김씨 세력 이런 양반들 중에 주도권을 잡은 양반들이 나라의 어떤 재산을 많이 차지하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하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철종 임금이 이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왕을 누가 할 것인지 좀 왕위 후보 인물들이 여러 명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왕족 중에 하나인 흥선군도 있었고 뭐 여러 명이 있었는데, 흥선군은 본인이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고 본인의 아들이었던 어린 나이에 왕족 아들 흥선군의 아들을 왕위로 이제 올리자고 흥선군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복이라는 아들이었는데 이 흥선군의 아들인 명복이가 굉장히 어린 청소년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돼요. 그럼 아는 게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좀 많이 여쭤보고 흥선군한테 여쭤보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다가 정치를 흥선군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그냥 거의 왕은 허수아비처럼 있고, 이 왕이 이제 고종인데 어리니까 그냥 있고, 그 아버지인 흥선군이 거의 왕처럼 정치를 하게 됐어요. 왕의 아버지를 이르는 명칭이 대원군이니까 이제 이 어린 명복이 아들이 왕위에 올라서 있을 때 그 아버지였던 흥선군은 흥선대원군이라고 불렀겠죠. 흥선대원군이 거의 왕처럼
정치를 이끌어가는 그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네. 일단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양반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거나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모이는 서원이라는 그 기관이 있어요. 그 서원에 양반들이 모이면 당파 싸움하고 세도 정치 만들어내고 안동 김씨 세력같이 그렇게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서원을 거의 전국에 있는 서원을 거의 다 철폐를 하고 거의 좀 정말 필요한 서원들만 네, 이렇게 극소수로 남겨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 제도도 바로 잡아서 되게 나라의 어떤 경제 상황을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세금 제도를 개혁을 하는 일도 있었지만 왕권을 또 지금 약해진 왕권을 강화해야 한다. 본인도 왕의 아버지지만 어쨌든 지금 왕권이 약해져 있으니까 왕권을 좀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서원도 거의 철폐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경복궁이 지금 그 당시에 망가져 있기 때문에 다시 경복궁을 이렇게 새 건물로 다시 지어서 좀 왕권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세금 제도를 개혁하기는 했지만 네,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또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일도 합니다. 네,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그 왕권이 강화돼야 하고 뭔가 신분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조선 상황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분제도가 예전같이 좀 딱 균형이 잡혀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그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천주학이라든지 동학이라든지 네, 만민평등사상, 인내천사상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동학과 천주교를 강력하게 박해했습니다. 억압하고 양반은 특별하고 왕족은 더 특별하고 백성은 일을 하고 세금을 내서 나라를 이제 돌아가게 만드는 존재다. 이런 거를 좀 확실하게 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이 당시에 다른 나라에서 좀 우리나라를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청나라나 일본 말고도 서양 세력이 우리나라에 이제 와서 둘러보고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물론 천주교 전파를 위해서 신부님도 이제 오셨었지만 신부님들도 오셨었지만 그냥 와서 뭔가를 자꾸 가져가려고 하는 서양 세력들이 강해지는 시기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양 세력 중에 어떤 이제 서양 사람이 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무덤을 이렇게 다 파헤치는 일이 생겨가지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흥선대원군이 굉장히 서양 세력에 대해서 반감,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서양 문물이 우리나라로 밀고 들어오는 거를 되게 싫어하고 막고 이런 입장에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서양 세력에 대한 반대의 의지를 담은 글을 간단하게 새겨서 비석도 새기게 되는데 이게 바로 척화비이고 나라의 문을 자꾸 닫으려고 했다 해서 쇄국정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흥선대원군이 서양 세력의 반대를 주장하고 양반들의 당파 싸움을 막으려고 하고 또 유교 정치의 신분제를 굉장히 견고하게 이제 하려고 하면서 왕권을 좀 강화하려고 이제 하면서 본인이 왕도 아니지만 되게 왕처럼 뭔가 나라 정치를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이에 그 아들이었던 명보기가 그 자라서 이제 성인이 돼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니까 좀 아버지의 그런 간섭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섭정인데 네, 정치를 약간 간섭받았다 해서 섭정인데 성인이 되었으니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섭정보다는 내가 왕이니까 내가 직접 국정을 운영하겠다
하면서 고종이 이제 성인이 된 후로는 좀 조선의 왕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그런 중에 1866년에 그 프랑스 군대하고 우리나라 군대하고 강화도에서 네, 전쟁을 하는 일이 생겨요. 네, 이제 그거는 병인양요라고 네,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군함이 우리나라를 또 이제 한번 들어왔다가 우리나라에서 강력하게 거부를 하면서 이 미국 군대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군대하고 강화도에서 전쟁하는 일이 생기는데 1871년에 이건 신미양요 자꾸 다른 나라하고 이 강화도 지역에서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그러니까 몇 년 사이로 계속 이런 일이 생기고 네 이번에 일본에 무슨 이렇게 군함이 운요 군함이 우리나라를 이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좀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섰대요. 그랬더니 일본 측에서 왜 우리 일본의 그 군함 배를 상하게 만들었냐 보상하라 하면서 좀 시비를 걸어온 경우입니다. 네, 1866년에 프랑스하고 병인양요 있었고 1871년에 미국하고 신미양요 있었고 1875년에 일본하고 운요 군함 사건이 있었고 뭐 이런 지금 상황이니까 되게 불안해하는 상황이었어요. 이 조선 입장에서는. 근데 일본이 그 배를 상한 것을 운요 배를 상한 것을 보상하라는 거에서 안 끝나고 이걸 계기로 해서 조선한테 그 나라의 문을 열고 그 다른 나라의 어떤 근대적 문물을 좀 받아들여라. 특히 우리 일본의 어떤 요구를 받아들여라 하면서 강제로 어떤 그 다른 나라와의 활발한 교류를 요구하는 그런 조약을 맺어서 이게 이제 강화도에서 맺어진 1876년 강화도 조약인데 고종은 반대했고 근데 일본이 좀 맞다고 생각하는 친일 신하들의 계약 체결 강요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은요 뭐 근대적인 문서 형식이라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불평등한 그런 내용이에요. 일본 마음대로 하겠다는 뭐 일본인이 그 조선과 통상하는 것을 허가하고요. 일본이 조선의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하는 것을 허가하고요. 조선의 항구에서 일본인이 죄를 지으면 일본 관리가 판단하겠다. 뭐 이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왜 이런 조약을 맺어야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문서를 가져와서 근대적인 조약을 맺자. 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고종이 그 도장을 찍지 않으려고 했대요. 이 조약에. 근데 이제 그 강화도 조약이 맺어진 그곳에 건물 앞에 일본 군인들과 무기가 이렇게 나란히 있고 분위기도 좀 일본이 위협적이고 막 이런 분위기였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좀 일어나고 나서 뭔가 이제 근대적인 어떤 군대? 네, 일본이 구성한 근대적인 어떤 군대의 형식을 우리나라한테 강요를 해서 우리나라의 신식 군대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원래 조선의 전통 방식으로 옷을 입고 운영이 되던 구식 군대가 있었을 거고요. 근대 조약을 맺었으니까 근대 군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일본이 얘기하면서 근대적인 형식을 갖춘 어떤 그 우리나라 군인들의 조직 중에 신식 군대가 생겼을 거고 그런데 조선에 원래 이제 있었던 구식 군대에 대해서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굉장히 대우도 박하고 그 신식 군대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만 월급을 제대로 주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식 군대
이제 군인들이 흥선대원군을 찾아가서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하면서 흥선대원군이 다시 정권을 잡기를 좀 바라는 요구도 99군대가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99군대가 자꾸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신식 군대에 비해서 너무 대우가 안 좋으니까 난을 일으킨 거예요. 이것을 이제 임오년에 일어난 임오군란이라고 합니다. 반란을 일으킨 99군대가 흥선대원군을 찾아가서 다시 정치를 맡아서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제 고종이 이미 왕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다시 잡기는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 99군대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고종의 판단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임오군란이라는 99군대의 반란을 청나라 군대가 이제 진압을 한 거예요. 청나라 군대가 갑자기 들어와서 그리고 이걸 계기로 인해서 그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는 너희들은 지금 불안해 하면서 조선의 정치에 깊숙이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화를 더 해라. 네, 근데 문물을 확실하게 받아들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청나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양의 기술을 이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신하들도 있었고요. 청나라 말고 서양의 기술을 좀 더 폭넓게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신하들도 있었어요. 이제 청나라 간섭을 싫어하면서 서양의 문물을 좀 더 폭넓게 받아들이자 하는 신하들 중에서는 청나라가 아니라 일본이 더 낫다. 일본의 어떤 세력을 받아들이면서 서양의 기술을 폭넓게 받아들이자 하는 그런 관리들이 있었고 이제 이런 일본의 어떤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개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신하들은 김옥균, 서재필 이런 신하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간섭을 좀 물리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일본을 좀 끌어들인 그런 과정이 좀 되어버렸는데 1884년에 일본 세력을 배경으로 한 개화파 신하들의 그런 반란이 일어납니다. 갑신정변이죠. 청나라 세력을 좀 내쫓고자 하는 그런데 이 갑신정변이 이제 일본이 좀 도와주겠다라고 한 약속을 받고 일어난 정변이었는데 일본이 좀 청나라 군대를 이제 부담스러워 했는지 일본 세력이 약속처럼 이렇게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는 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김옥균과 서재필 같은 개화파 신하들을 이제 일본 세력이 발을 뺀 상태니까 진압을 해버렸죠. 그래서 3일 만에 이 갑신정변이 종료가 돼서 3일천하라는 말이 이때부터 생겨났다고 합니다. 일본 세력이 좀 이렇게 발을 뺐죠. 그런 상황에서 조선에 대한 청나라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러시아 세력이 이때 갑자기 또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청나라 군대, 러시아 군대 막 이렇게 외국 세력이 들어오고 막 하니까 나라 경제가 자꾸 이쪽으로 좀 예산이 청나라나 러시아 쪽으로 자꾸 불필요하게 사용이 되고 농민의 생활은 뭐 엄청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에서 특히 전라도의 그 고부 지역에 그 행정을 맡고 있는 관청에 있는 군수가 그 전라도에 쌀이 많이 나니까 이 쌀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중간에서 이득을 많이 취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반복이 되면서 농민들이 정말 세금을 계속 내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확실히 개혁이 돼야 된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해서 전봉준이라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동학을 좀 마음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던 농민들이 1894년 관리들의 횡포에 맞서는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킵니다. 전봉준 장군은 녹두장군이라는 다른 별명이 있기도 하시죠. 동학농민운동은 이 당시에 농민들의 생활이 너무 가난해지고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계속 농민들이 참다가 봉기를 들고 일어난 거예요. 봉기라는 말이 깃발을 들고 일어난다.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운동인 건데 이제 이거를 좀 정부에서는 진압을 하려고 하고 이제 관군이라고 해요. 정부에서 파견한 군인을 관군과 동학농민운동과 동학농민들이 계속 전쟁을 벌이다가 이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왕 쪽에서 청나라 군대 세력을 또 개입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청나라 군대 세력을 우리나라에서 좀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일본 군대가 갑자기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을 이제 정부의 군사들하고 서로 전쟁을 하다가 그 정부 쪽에서 왕실 쪽에서 청나라 군대를 사용해서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려고 하는 상황이 생기고 이 소식을 알게 된 일본 군대가 갑자기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청나라 군대하고도 전쟁을 하고 동학농민 군들하고도 전쟁을 하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전쟁터가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동학농민 운동을 하던 그 농민들이 청나라 군대 빠지고 일본 군대 빠져라. 우리가 해산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학농민군은 일단 청나라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임시적으로 해산을 했어요. 그러면 청나라 일본 군대가 이제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동학농민 군들이 없어진 상황에서도 그 청나라와 일본 간에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기는 쪽이 우리나라를 뭐 갖는 식으로 그렇게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동학농민군들이 왜 이러나 하고 이제 전쟁을 다시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청나라와 일본하고. 근데 이제 청일전쟁 결과 일본이 이기면서 일본이 갑자기 우리나라에 간섭을 좀 심하게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보충을 해주자면 그 광군하고 그 정부 군사들하고 동학농민군하고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고 전주성도 점령을 하고 동학농민군이 싸움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의 공주 지역인 우금치 지역에서도 이 동학농민군이 정부의 군사들 광군과 전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청나라 군대가 개입을 하고 일본 군대가 개입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그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고요. 이 일본이 이기고 나서 일본이 그 동학농민군의 대표였던 전봉준 장군을 사형을 시키고 막 이렇게 일본 마음대로 막 행동을 하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본 세력이 좀 강해지는 것을 어떤 조선의 왕비였던 명성황후가 이제 반대를 하고 이제 명성황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조선의 그 왕이었던 고종의 아내죠. 명성황후 입장에서는 일본이 세력을 키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세력을 좀 의지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일본 군대가 그 명성황후를 없애야 그 러시아 세력이 조선에서 물러나고 일본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조선의 왕후를 살인하는 시해한다고 하죠. 네, 을미사변이 일어납니다. 을미년에 일어난 살인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한 나라의 왕비가 이렇게 일본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 동학농민운동을 했던 군사들이 이제 의병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병을 일으켜서 일본 군대하고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임진왜란 때부터 있었던 의병이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세력이랑 같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나라가 어렵거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길 때면 의병을 일으켜서 그 원인이 되는 그 외세 세력들이랑 전쟁을 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1894년은 그 동학농민운동이 정말 관리의 횡포들을 못 이겨서 일어난, 네, 운동인데 그거를 제압을 한다고 외국 세력들이 왔다가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또 외국 세력이 그 조선의 왕비까지 시해하는 뭐 이런 사건들이 좀 많이 일어난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세력이 조선에 너무도 강해진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근대화를 하고 일본의 약간 그런 지위 아래, 네, 조선을 좀 운영을 해보려고 했던 그런 근대화 개혁인 가보 개혁이 일어나서 뭐 과거제와 신분제가 철폐되고 머리카락도 근대식으로 좀 자르는 단발령 이런 것들을 가보개혁의 한 사항으로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가보개혁은 좀 일본의 의도가 많이 들어간 근대 개혁이라고,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종 입장에서는 나라를 좀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일본이 좀 점령한 궁궐을 조금 떠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잠시 거처로 옮기는 일도 생겨요. 그래서 을미사변 이후에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 궁궐을 다 점령하고, 네, 일본 세력이 이제 커지니까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잠깐 피신을 갔다가 이것을 아관 파천이라고 하는데요. 네, 상황을 조금 지켜보게 되는데 우리나라 왕비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서재필이라는 이제 분이 미국으로 이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독립신문도 펼치고 독립협회라는 단체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세력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 갑신정변을 일으킬 때는 서재필이 일본의 그런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갑신정변이 3일 천하로 끝나고 나서 미국에 갔다가 오면서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근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조금 바뀌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을미사변이 일어난 조선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를 좀 해보고자 독립신문도 펴고 독립협회도 운영을 좀 하셨는데 이제 고종이 이런 상황을 보고 러시아 공사관에서 다시 우리 그 궁궐 경운궁, 네, 덕수궁이죠. 경운궁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황구단이라는, 네, 곳에서 우리 나라는 좀 근대적이고 자주적이고 외세의 간섭에 간섭받지 않는 근대적이고 자주적인 국가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이름은 대한제국이고 나는 황제의 자리에 오르며 외세의 세력에 전혀 간섭받지 않겠다. 라고 이제
고종이 1897년에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고종이 머리도 이제 스스로 이제 의지를 보여서 잘라가지고 약간 복장도 그렇고 근대적인 황제의 모습으로 이제 왕위에 좀 계시게 됩니다. 1897년 고종이 중립적이고 근대적인 우리나라의 입장을 발표하는 대한제국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897년 시기부터는 대한제국 시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대한제국 시기라고. 고종 황제의 자녀들도 근대적으로 복장을 좀 바꾸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고종이 근데 좀 커피를 좀 좋아하셨다고 해요. 근데 문물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커피를 드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약간 암살 의혹이 좀 있는데 그때 이제 궁궐에 있던 고종 황제의 그 늦둥이 딸 덕혜옹주의 사진도 여기 이렇게 있고 덕혜옹주는 그 고종이 그렇게 커피 드시고 나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일본에 이제 강제로 유학을 가기도 하고 또 고종 황제의 다른 자녀들은 이제 뒤이어서 일본의 이제 세력이 눌리긴 했지만 왕위에 오르는 순종도 있고 또 이제 해외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네, 국내에서도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셨던 고종 황제의 자녀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나라가 가부개혁 때는 일본의 어떤 요구가 많이 반영된 근대화 개혁이었어요. 신분제도 철폐되고 과거제도 철폐되고 했지만 근데 이제 고종이 1897년에 스스로 우리나라가 중립적이고 근대적인 대한제국이 됐음을 선포를 하셨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근대 문물, 서양 문물,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빠른 시일 안에 많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교통수단도 이제 말이나 사람이 직접 끄는 거 말고 전차나 기차로 교통수단이 좀 자리를 잡고 전기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제 촛불 안 켜고 밤에 이제 등으로 켜고 이런 일도 많진 않지만 생기게 되고요. 우리나라 인재들을 서양에 유학 보내서 좀 배워와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전화선이 생겨가지고 황제 전화를 신하들이 이렇게 받으면서 굉장히 황송해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그리고 우체국도 이 당시에 생기기 시작해서 우정국이라고 처음에는 이름을 불렀고 그 다음에 아까 커피 얘기 나왔고 케이크 이런 것도 러시아 공사관에서 이렇게 케이크나 디저트 들고 명성황후를 찾아뵈었다는 기록도 있고요. 백화점이나 공장이나 회사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근대적인 그런 학교, 네. 여성들도 학교를 다닐 수 있고 근대적인 학문을 배울 수 있고 영어도 배울 수 있는 배제학당이나 이화학당 같이 근대 학교도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러시아 세력이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죠? 러시아 세력이 프랑스 세력은 이때 전쟁 벌이고 하면서 들어왔고 미국 세력도 왔다 갔다 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세력이 한 이즈음부터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은데 명성황후가 일본 세력을 내쫓기 위해서는 러시아 세력의 힘을 빌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일본 군대에 의해서 시해를 당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청나라 세력은 청일전쟁 이후로 좀 빠진 것 같고 러시아 세력이랑 그 일본 세력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립을 계속 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실제로 러시아와 이제 일본이 전쟁을 벌입니다. 청일 전쟁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러일 전쟁이 1904년에 그 발발을 한 거예요. 청일 전쟁에서도 일본이 이겨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세력을 좀 키웠잖아요. 청일 전쟁에서 이긴 일본. 네. 그런데 러일 전쟁에서도 그 일본이 이겨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외교권을 빼앗고 군사권을 빼앗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외교권과 뭐 군사권 같은 게 뺏기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국가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병들도 많이 일어나서 이런 외교권을 뺏기게 된 상황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신하들도 굉장히 반대를 했고 뭐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제대로 이제 뺏기 위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이토 히로부미라는 그런 일본의 중요 자리에 있는 관리를 조선으로 보내가지고 대한제국 황실을 협박을 하면서 우리 일본의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우린 청일전쟁에서도 승리했지만 어일전쟁에서도 승리했다. 뭐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을사년에 그 우리나라 외교권을 가져가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가져가는 을사늑약을 맺어버립니다. 이 을사늑약이라는 의미는 강제로 맺은 조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올해가 다시 을사년이 됐어요. 네, 이 전통적으로 연도를 따지는 방법은 한자로 좀 따지는데 주기적으로 같은 이름이 돌아오거든요. 연도를 따질 때. 그래서 2025년이 지금 을사년이라서 우리가 좀 이렇게 강제로 조약을 맺었던 슬픈 역사를 기억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을사늑약이 이제 맺어졌다는 거는 우리나라 외교권이 일본한테 빼앗겼다는 얘기니까 이 을사늑약을 되돌리기 위해서 없었던 일로 하기 위해서 뭐 의병들 엄청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고종황제도 강제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그 이거를 무효화시키려고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3명의 신하를 보내서 헤이그 특사를 보내서 이 을사늑약은 강제로 맺은 조약이라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 만국 평화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본에 그런 압박을 좀 받은 상태여가지고 이 헤이그 특사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이 신하 3명은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뭐 한 분은 화병으로 막 돌아가시고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막 신체 반응이 온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일도 있었고 일본이 이거를 이제 아는 거잖아요.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 3명을 보내서 늑약을 무효화시키려고 했다는 거를 그래서 고종 황제를 강제로 그냥 퇴위를 시켜버리고 왕위에서 끌어내려버리고 우리나라한테 뭐 화풀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제국의 군사들을 다 해산을 시켜버려. 아예 아무런 일도 못하게. 이 소식을 이제 듣고 의병들이 이제 활동을 많이 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의병들 중에서는 양반 의병도 있었지만 뭐 평민 의병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민들이 의병장이 돼서 네, 우리나라의 어떤 부당하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일도 있었고
평민 출신 의병장 중에는 신돌석이라는 분도 이제 계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한제국의 군사가 어떤 해산이 되고 황제가 강제로 퇴위당하고 의병 활동은 더 활발해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뭔가 그 의병 활동이 발전이 된 상태로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런 빼앗기려고 하는 국권을 다시 되찾아오려고 노력하셨던 분도 이제 계세요. 그렇게 해외에서 활동을 하시던 의병장들, 네, 의병들 중에서는 안중근이라는 분도 계셨고, 네, 이 안중근이라는 분이 이제 을사늑약을 맺게 된 주요 인물인 이토 히로부미를 중국 하얼빈 역에서 단총으로 쏘아가지고 네, 의거를 하게 됩니다. 네, 이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의거라고 하고 그래서 안중근 의사라고 네, 합니다. 네, 무기를 사용한 어떤 독립운동, 저항운동은 의거,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신 분은 의사, 네, 라고 하고 유관순 같은 분같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분을 열사라고 합니다. 유관순 열사. 그러니까 을사늑약을 좀 이렇게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저항 그런 행동이 일어났는데 이제 의병 활동이 좀 더 발전이 돼서 해외에서 좀 그 활동을 하시던 분 중에 한 분인 안중근 의사가 그 이 을사조약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중국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내린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가서 직접 행동으로 좀 보여주신 거예요. 네. 이런 일이 이제 있었고 우리나라가 좀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본이 계속 세력을 키워나가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군사권까지 뺏고 국권을 완전히 이제 뺏으려고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1910년에 경복궁이에요. 네, 경복궁 앞에 일장기가 걸리고 우리나라는 강제로 한일 합병이 됩니다. 네, 그리고 국권이 상실이 된 거예요. 1910년에 고종 황제가 강제로 이제 퇴위당하기는 했는데 또 이 직위는 유지는 해주면서 또 있었다고 합니다. 네. 퇴위당해서 근데 고종 황제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거의 없었고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우리나라의 그 동학농민운동이 발전된 형태죠. 네. 임진왜란 때부터 있었지만 의병들이 더욱 이제 저항을 많이 하게 되는 네, 활동을 하게 되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해외까지 나가서 만주나 뭐 연해주 지역까지 나가서 의병 활동을 계속하면서 독립운동을 계속하게 이제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국권이 상실이 된 상태인데 우리나라가 빨리 되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겠죠. 일본이 강제적으로 한 행동들이 많이 있으니까 고종 황제가 퇴위당하고 나서 뭐 직위는 유지가 됐다고 하지만 그 뒤를 이어서 순종 황제가 즉위를 하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국권이 지금 빼앗긴 상황인데 순종 황제가 이제 즉위를 해서 사실상 황제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네,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의거를 하셨던 안중근 의사분께서는
일본인 재판관 앞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나는 의병 참모 중장 자격으로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였소 라고 이제 당당히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좀 형벌을 내렸고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께서 리순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좀 선고받으셨다고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아 가고 나서 외교권 뺏겼고 뭐 군사권 뺏겼고 이런 상황 국권을 빼앗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는 시기가 시작이 되는데 1910년 정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을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도 국내, 해외에서 굉장히 활발했고, 뭐, 우리 민족의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력을 하면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까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조선총독부를 설치를 하고, 이제 헌병경찰제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굉장히 잔혹하게 다스리려고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가진 토지를 뭐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 농민들이 가질 수 있다 하면서 허락받는 과정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서 농민들이 정말 그걸 해석을 못 해가지고 절차를 제대로 못 밟으면 무조건 그거는 일본 땅이 되어버리는 그런 토지 조사 사업도 일본의 조선 총독부에서 시행을 해서 우리나라 농민들의 땅을 많이 빼앗았고요. 그 다음에 그 태평양 전쟁, 그때 좀 만들어진 정책이긴 한데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름을 죄다 일본 이름으로 바꾸어서 사용을 하게 하고 뭐 한글 사용도 금지하게 하고 뭐 헌병 경찰들이 아무 때나 그 감시를 해가지고 되게 농민들을 괴롭히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애국계몽운동, 뭐 학교 설립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과 글과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우리나라에서 좀 이루어졌었고 안창호 선생님이 평양에 뭐 대성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또 다른 이승훈이라는 선생님이 오산학교를 세우기도 하셔가지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을 절대 일본의 그런 정신이 빼앗기지 않게 교육을 좀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이회영이라는 분도 독립운동 기지를 만주에다가 만들어서 의병들이 국내에서 활동이 어려워지자 그 압록강 두만강 근처인 만주 연해주 지역으로 옮겨서 의병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나중에 광복군으로 발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회영이라는 분은 만주에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어서 신흥 강습소를 운영을 하고요. 신흥 무관학교를 운영을 하기도 하는데 군사훈련도 시키고 역사나 국어나 지리교육도 시켰다고 합니다. 또 안창호 선생님은 대성학교를 세운 것뿐만이 아니고 그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흥사단이라는 단체를 세워서 우리 민족의 실력을 기르는 활동에 앞장을 또 쓰셨다고 하고요. 고종황제 장례식 상황 때 민족대표 33인이 그 기미 독립 선언서를 이제 다른 곳에서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1919년 3월 1일 날 3.1 만세운동 평화시위가 일어났었던 일도 있고 이제 이 중심에 유관순 열사 분이 계시죠. 가족분들이 그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만세 운동을 하시다가 일본 헌병의 어떤 총칼에 맞아서 돌아가시는 걸 유관순 열사님께서 이제 보시고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막 그런 상황에서 만세 운동을 계속 하시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순국을 하셨다고 하고, 이제 고종황제 장례식 상황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 점을 활용을 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의지를 만세 운동으로 좀 표현을 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유관순 열사께서 이제 만세 운동을 하셨던 주 어떤 장소는 천안이 집이시라 천안의 아온의 장터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서 만세 운동을 이제 크게 하셨다고 하고, 이 3.1 만세 운동은 이제 되게 단기간 내에 전국으로 좀 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기자들도 일본의 어떤 잔혹한 행동에 대해서 이 만세 운동을 계기로 인해서 해외 기자들도 많이 이제 알게 돼서 기사도 쓰고, 평화롭게 만세 운동을 이 나라에서 하는데 일본 그 헌병들이 굉장히 잔혹하게 이 조선 사람들, 대한제국 사람들을 막 총칼로 짓밟는다 이런 걸 기사로 써서 미국 같은데 이제 기사가 나가고, 일본이 그래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입장이 곤란해지는 일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총칼로 무자비하게 억압하는 거에서 벗어나가지고 3.1운동 이후부터는 문화적으로 막 말과 글을 못 쓰게 한다든지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킨다든지 뭐 이런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는요, 제암리라는 그 곳에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그 주민들, 제암리 살던 주민들을 교회에다가 몰아넣고 일본 헌병들이 학살을 한 일도 있었고 뭐 이런 일도 있었대요. 그런 이제 소식을 듣고 만세 시위가 굉장히 커졌다고 합니다. 이런 3.1 운동, 평화 시위에 영향을 받아서 중국 상하이에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대한제국이 독립이 되면 대한민국으로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 우리나라 정부를 제대로 운영을 해보자. 그러기 위한 임시정부다.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이 그 기관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 자본, 돈도 내주고 독립운동가도 육성을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임시정부에서는 그 독립의 의지를 좀 알리기 위해서 외교 활동도 많이 해서 그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자주적인 독립 의지가 있다는 것을 좀 알리기도 하고 많은 일을 했어요. 나중에 독립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다시는 외세에 이렇게 힘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를 제대로 운영해보자 라는 의지로 이제 중국 상하이에 먼저 임시정부를 세워놓은 거고, 김구 선생님, 뭐 안창호 선생님, 신채호 선생님, 이승만 선생님, 그 다음에 김일성 뭐 이런 분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구성원이었고, 그리고 그 무장 투쟁을 위주로 의거를 했던 신민의 그런 단체나 뭐 교육 문화 위주로 열거 무기 없이 독립운동을 했던 신관회라는 단체에서 독립운동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신관회에서 그 활동하시면서 대성학교도 세우시고, 그 미국으로 건너가서 흥사단이라는 단체도 만드시고,
하셨죠. 우리 민족의 실력을 길러야 한다. 애국개몽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무장투쟁하고 관련을 지어서 우리나라에 계속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활동을 해왔던 그 의범운동이 발전을 해서 독립군이 된 거예요. 독립군 활동이 나중에 이제 광복군 활동으로 발전이 되는데 1920년대에 일본군이랑 제대로 무기를 갖춰서 전쟁을 한 겁니다. 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 자본을 대주면 그 자본을 가지고 1920년대 김자진 장군이나 홍범도 장군의 그 군대가 일본군이랑 전투를 이렇게 벌인 거예요. 그 을사늑약이 맺어졌을 때 만주, 연해주 그쪽 지역에서 의병운동을 하시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안중근 의사시잖아요. 그 안중근 의사께서 이제 을사늑약에서 고종황제가 이제 퇴위되고 막 이런 사건을 접하고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을 했었죠. 이제 그런 의병 활동들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이제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 자본을 받아서 보다 체계적으로 일본이랑 전투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김자진 장군은 청산리에서 전투를 하셨고요.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에서 전투를 하셨고, 그리고 이 학교 세우고 어떤 그 교육이나 문화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해오던 것을 1930년대에 계속 이어져 오면서 조선어학회라는 우리 말을 연구하는 이제 기관에서 활동을 하다가 일본한테 굉장히 탄압을 심하게 이제 받은 사건이 있었고, 조선어학회에 계시던 분이 이제 주시경 선생님이신데, 주시경 선생님이 제자들이랑 같이 우리 말을 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사전 만들기 작업을 이제 해오고 있던 중에 조선어학회 탄압 사건이 좀 일어나서 중단이 되었다가 계속 이제 주시영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우리 말과 글을 모으는 작업을 진행을 해서 이제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우리말 큰 사전, 국어 사전이 만들어지게 돼서 사람들이 우리 말과 글을 잊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가 임원이 많다 보니까 이제 좀 나중에는 독립운동에 혼선이 생겨가지고 김구 선생님이 그 임시정부 밑에 있는 작은 단체인 한인애국단을 조직해서 단독 의거를 하는 그런 독립운동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인애국단에 계셨던 분이 윤봉길, 이봉창 이제 이런 분이신데 이런 분들이 이제 일본 헌병이나 군사나 주요 세력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도시락 폭탄을 던진다든지 하는 의거를 하셨고요. 무기를 사용했으니까 의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홍규 선생님은 영화 아리랑을 제작해서 그 일본이 조선한테 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좀 널리 알리고 했다고 하고, 윤동주 시인은 문학으로 독립운동을 하셨고, 신채호 선생님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한다. 을지문덕 장군,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이 어떻게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가려고 노력을 했는지 알아야 한다. 이제 이런 우리나라 영웅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와 우리나라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그런 책들을 쓰셔가지고 역사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이제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네, 책을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순종 황제가 1926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 순종 황제 장례식 때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이니까 독립운동을 제대로 해서 국권을 좀 되찾으려고 노력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 고종 황제 장례식 때도 이제 기미 독립선언서 발표하고 3.1운동이 일어났지만 순종 황제 장례식 때도 이렇게 좀 제대로 독립운동을 하고 해외에도 좀 이렇게 우리의 의지를 보여줘야겠다 하는 독립운동이 있었고요. 순종 황제 장례식 때는 학생들이 좀 주도해서 60만세 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광주에서 통학 열차를 타고 가는데 한국인 학생들과 일본인 학생들 사이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서 사실 한국 학생들이 좀 억울한 상황이었는데 일본 경찰들이 한국 학생을 뭐 퇴학시킨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간 독립운동 의지랑 맞물려가지고 이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광주에 있는 학생들도 일본의 어떤 그런 판단에 굉장히 저항 의지를 가지고 네, 만세 운동을 한 거고 이게 전국적으로 약간 만세 운동이 돼서 독립 운동을 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네, 뭐 재판 기사도 났었다고 해요. 한국 학생들에 대해서 좀 억울한 일이 일어났는데 일본 경찰이 오히려 한국 학생들을 퇴학시키고 막 처벌하고 이런 부당한 일이 일어났다 하면서 재판 기사도 막 되게 많이 나고 네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 대한 저항 의지가 상당히 커지는 시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 국내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해외에서 만주 연해주 그쪽 지역에서는 의병운동, 무장투쟁 막 이런 거 하고 네 임시정부에서 한인애국단 만들어서 이렇게 의거하고 조선어학회에서는 이제 우리말 큰사전 만들고 그리고 뭐 안창호 선생님 대성학교 세워서 운영하고 뭐 이런 지금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책으로 독립운동 하시고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1937년에 이제 청나라가 1912년에 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청나라였다가 1912년 이후부터는 그 중국 대륙이 지금의 중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 일본이 세력을 좀 세계적으로 더 키워가려고 네 중국하고 전쟁을 벌여요. 그 예전에도 몇 년도였죠? 1894년에 청일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었잖아요. 네. 이제 청나라가 중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1937년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때 이제 일본이 이기게 되는데 선생님이 잘못 얘기했어요. 중일 전쟁은 네, 일본이 항복한 걸로 네,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일본이 중국의 대군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1937년에 일본이 세력을 확장하고자 일으킨 중일전쟁에서 일본이 항복을 하자 일본이 좀 거기서 이제 포기를 안 하고 다른 이제 나라한테 세력을 확장하고자 그 진주만 기지를 네, 공격을 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네, 1941년에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네, 미군 해군 기지를 이제 갑자기 공격을 하면서 중국하고 전쟁을 해서 졌으니까 중국 쪽 말고
이제 다른 쪽을 한번 공격을 해서 세력을 키워보자.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하와이에 있는 미군 그 해군 기지 진주만을 습격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일본하고 제대로 전쟁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일제가 중일 전쟁에서 이제 항복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좀 압박을 해서 자원을 다 우리나라 자원을 끌어와서 전쟁에 이제 사용을 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억압도 굉장히 심해져서 우리나라에 그 일본 절을 세우고 이걸 신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세워진 그 일본 절, 또 일본 쪽에 있는 또 일본 절 이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뭐 절을 하라고 시키기도 하고 창씨개명도 이때 굉장히 심했고 네 일본식으로 이름 바꾸는 거죠. 우리나라 말과 글을 굉장히 억압을 심하게 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주시경 선생님의 제자들이 우리말 큰사전을 완성을 한 거예요. 네. 태평양 전쟁 과정에서 그 미국이랑 일본이랑 전쟁이 붙은 거니까 그 일본이 이 당시에 자원이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뭐 자원, 인력 방금 얘기했지만 무리하게 수탈해 가고 네 우리나라의 항구하고 기찻길을 이때 갑자기 대량 건설을 해서 일본으로 식량, 철, 그 다음에 전쟁할 사람, 네 일할 사람 뭐 이런 뭐 사람들까지 굉장히 무리하게 착출을 해가고 그러면서 미혼 여성은 일본의 종군 위안부로 데려가서 전쟁에서 군인들의 노리개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행동을 하고 젊은 남성은 이제 징용을 데려간다고 하죠. 징용으로 데려가서 뭐 탄광에서 일하게 한다든지 뭐 밥도 안 주고 일 계속 시키고 네, 자원을 이제 무리해서 끌어서 전쟁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슬픈 상황이 네,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국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 그 다음에 의병활동하는 분들, 애국개몽 운동 하시는 분들, 뭐 학교 세워서 이렇게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빨리 일본의 수탈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나라 국권을 찾아야 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국권 회복을 이제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너무 사람들이 힘들어진다.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던 중에 태평양 전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미국이 이제 일본 세력을 정리를 하려고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지역에 떨어뜨렸죠.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일본이 전쟁도 멈추고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 뭐 이러면서 우리나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해방이 됐는데 임시정부가 생각한 건 스스로 우리나라가 국권을 찾아서 정부를 이제 국내로 들여와서 우리나라가 다시는 외세에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정부를 운영을 하는 거였는데 뭐 일본이 원자폭탄 맞아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니까 계획이랑 달랐고 굉장히 무정부 상태에 네, 빠졌었다고 했었죠.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고 나서 그 미국이랑 소련은 한반도에 군대를 보냈어요. 네. 일본군이 갑자기 그 우리나라에서 광복이 되면서 빠지니까 우리나라에 군사력이 없는 상태다 하면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 갑자기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냈어요. 광복이 되자마자. 임시정부는 어떤 계획이었나요? 임시정부는
광복군이 있으니까 의병 활동이 독립군이 되고 독립군이 광복군이 됐으니까 광복군을 그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군사력으로 배치를 하고 임시정부가 국내로 와서 자리를 잡아서 잘 우리나라 정부를 운영을 해나가야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뭐 계획이랑 다르게 이렇게 해방이 되면서 갑자기 미국이랑 소련이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내서 이렇게 하고 미국은 남쪽에 그 다음에 소련은 북쪽에 이렇게 군대를 주둔을 시키니까 굉장히 이게 불안한 상황이 또 됐고 거기다가 중국도 우리나라에 갑자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을 하고 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네. 러시아 모스크바 3국 예상회의에서 미국, 소련, 영국이 우리나라 문제를 상의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빠지고 미국, 영국, 소련의 그 장관들이 러시아 모스크바에 모여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해서 미소 공동위원회 구성, 신탁통치 결정, 뭐 이런 것들을 네, 회의 결과로 이제 안내를 했어요. 신탁통치는 우리나라가 안정이 될 때까지 다른 나라에서 정부를 봐준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광복이 되자마자 뭐 외국들이 갑자기 회의를 하고 우리나라를 대신 통치를 해서 자리 잡을 때까지 도와준다 하니까 외세의 세력이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니냐 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찬성하는 사람도 또 있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북쪽은 소련이랑 중국 세력의 간섭이 이제 군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고 남쪽은 미국 세력이 이제 자리를 잡고 네, 간섭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남쪽은 이승만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네, 그런 이제 세력이 커지고 북쪽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어떤 사회주의 세력이 커지고 뭐 이런 상황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분단이 될 수도 있다는 약간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했고 김구 선생님은 우리나라가 두 개의 세력으로 나누어지면 안 된다. 통일정부를 주장을 계속하면서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나누어지면은 광복되자마자 안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네, 하셨죠. 그러니까 이승만하고 김구하고 이제 서로 의견이 굉장히 달라서 대립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김일성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 김구 선생님이 암살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통일정부를 주장했던 분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우리나라 북쪽은 사회주의 김일성 정부로 어느 순간 이제 정리가 되고 남쪽은 48년 5월 10일 총선거 네, 국회의원 선거 후에 그 1948년 8월 15일 날 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로 이승만의 정부로 이렇게 정리가 네, 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광복이 되고 나서 한 3년 만에 이렇게 북쪽은 사회주의 김일성 정부가 되고 남쪽은 민주주의 이승만 정부가 이제 된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다고 했죠. 남북의 대립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다가 1950년에 6월 25일 중공군이랑 뭐 소련군의 그런 힘을 뒤에 얻고
북한이 이제 공격을 해와가지고 한민족 분열 전쟁이 일어났죠. 네. 그래서 그 중공군하고 북한군하고 그 부산까지 며칠 만에 밀고 내려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유엔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연합군을 이제 파견을 해요. 민주주의 진영, 네, 정부에다가. 그래서 그 남한 국군과 유엔 파견 연합군이 서로 이제 협동을 해가지고 중공군과 북한의 협동 공격에 맞서서 반격을 해서 서울을 이제 되찾는 과정에서 그 중공군과 북한이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게 인천을 이제 지형을 활용해 가지고 그냥 그 지역을 막아버려서 중공군이랑 북한이랑 더 이상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메가더 장군의 인천, 네, 상륙작전,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 국군과 연합군이 이제 인천을 차지하고 막아버려서 북한군이 서울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작전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남한에서 이제 전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네, 그렇게 하고 있다가 중공군이 갑자기 다시 개입을 해가지고 국군이 이제 다시 또 밀려 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일사후퇴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국군이 공격을 당했다가 다시 연합군이랑 협동해서 서울을 다시 찾고, 뭐 38도선 근처에서 뭐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국군이 밀려 올라갔다가 북한군이 또 밀려 내려왔다가 하면서 뭐 전쟁을 계속하니까 군인들이 엄청 많이 다쳤고, 네, 이제 이렇게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한 상태에서 38도선 판문점이라는 장소에서 그 휴전 협정을 맺고 휴전선이 이렇게 설치가 돼서 지금 남한이랑 북한이랑 나누어진 지 무려 70년이 넘었어요. 네, 72년 정도 됐죠. 네, 2025년이니까 1953년 7월 27일부터 현재까지, 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우리나라가 남북 분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민족 그 분단과 함께 그 당시에 가족들이 일사후퇴 때 이렇게 먼저 올라가 있고 남은 가족들은 남쪽에 남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 밖에 3년 정도, 2년 넘는 3년 정도 되는 전쟁 과정에서 뭐 가족들이 헤어졌다가 다시 못 만나고 휴전선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산 가족이 발생을 하고 중간에 이렇게 가끔 만나기도 했지만 계속 또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네, 이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있었으니까 좀 아픈 역사는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될, 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이 있었던, 네, 그 6.25 전쟁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우리가 복습을 했는데 이 내용들을 잊지 말고 잘 기억을 해서 6학년 때 이제 사회에서 이어지는 역사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